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택시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관은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고 이날은 원전 사건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용구 차관 폭행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한 경찰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경찰관과 이용구 차관과의 관계도 진상조사에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에 부담금을 신설에 부과하고 한시적으로 법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MF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회수해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에서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입니다. 멜빵 패션으로 유명한 토크쇼의 전설 레리킹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Larry King.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스데이, 오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채널A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차관의 당일 행적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채널A 단독 보도로 폭행 상황이 담긴 30초 분량 영상이 있다는 게 알려졌었죠. 처음 조사한 경찰이 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모르는 척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경찰청장의 해명은 무색해졌고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감찰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인물은 이용구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형사입니다. 이 경찰관은 그동안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폭행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채널A가 사건 직후 폭행 영상의 존재를 경찰에도 알렸다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을 때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감찰 조사에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돌려받으러 왔을 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속 30초짜리 영상을 봤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영상을 보고도 정차에 있는 상태라며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은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업체 사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나한테 또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면은 보여주게 되죠.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이용구 차관과의 관계를 포함해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다시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건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영상은 지금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하기 바로 전날 이 영상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고는 영상을 지우면 어떻겠느냐 제안도 했다는데 오늘은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어서 김지혁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직접 찾아와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한 건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이 차관에게 보내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30초 길이의 영상에는 이 차관이 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합의 직후 이 차관이 해당 영상을 지울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게 어떠세요 해가지고 다 안 지운다고 했습니다. 다안 보여주면 되죠. 이 차관은 합의 다음 날인 9일 오전 잡혀있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며 조사 1시간 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결론 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차관 측은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라며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사 일정을 정해 연락 주겠다고 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3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채널A는 만취 상태였던 이용구 차관의 당일 행적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날 이 차관이 택시에 탄 장소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 앞이었고 또 배웅한 인물은 백운규 전 장관 부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자료 폐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요. 당시 이용구 차관은 그런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또 마침 이날은 검찰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의 자택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전 이 차관을 배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이 내려왔지, 친구가. 친구네 거의 부부가 내려왔지. 부부가 내려와서 이제 배웅을 했죠. 채널A 취재 결과 이 차관을 배웅한 사람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부였습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른 사람도 백 전 장관 아내였습니다. 폭행 사건 하루 전에는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와 백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백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 차관은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는 사건 당일 상황을 물으려 백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정말 몰랐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인 건 알았지만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명함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로펌이나 이름만 검색해도 알만한 인물인데도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답변은 궁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여당이 낸 코로나19 3법 중에 마지막 사회연대기금법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호황을 입은 업종에 사회적인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추진한다는 건데요. 고통분담 차원이라지만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상생 3법 중에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대기업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이익공유법은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 조성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 때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은 매출이 크게 올랐다면서 이익을 본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유발한 백화점이 내는 교통유발 부담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코로나19로 성장한 곳도 있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적 연대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낸 기업은 일시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려 24년 전이었죠. 외환위기 때 정부가 지원을 했다가 못 돌려받은 자금을 이제 와서 환수하지 않은 안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코로나 양극화 극복 TF 관계자는 연소득 10억 원 이상 개인과 연매출 3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기준 대상 기업은 1,30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전으로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더 냈을 경우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세금, 공적 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당시 금융권에 168조 7천억 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51조 5천억 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기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방식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은 금융권의 공적 역할을 부쩍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였습니다. 이제 금융 부분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릴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한 게 한 160조 정도 됩니다. 거의 회수가 잘 안 됐어요. 자발적으로 기금 마련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최대 20%가량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겨우 2달 정도 남았죠. 정치권도 더 바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만 14명 오늘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은요. 친문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건축 현장을 들렀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 면접에 나섰습니다. 후보만 14명에 이르다 보니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뿐입니다. 오직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심사를. 운동화를 신고 나온 나경원 후보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뒤 곧바로 홍대를 찾아 청년들을 만났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노인회를 찾아 노년층 공략에 나섰던 오세훈 후보는 면접장에서는 시정 경험을 내세워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누구냐, 그런 장점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종 규제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32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기만 보면 누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믿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친문 당원들을 겨냥한 문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오상호 의원은 SNS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이라며 4년 전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한 그때 그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모레 출마 선언이 예정된 박영선 전 의원은 역시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유튜브로 국민 질문을 받아 후보 면접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그가 사는 그 집, 이 사람의 집이 화제가 됐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유 이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일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를 왔더군요.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유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부인 명의로 서울 방배동의 전용 면적 182제곱미터 59평형이죠. 네. 이 빌라를 13억 7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죠. 네. 근저당 설정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찰로, 예. 네, 전체 18가구인데요. 호가가 20억 원 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10억 원에 네. 월세 300만 원짜리 매물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매물이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유 이사장이 지금 공직에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난데없이 논란이 커졌어요. 유 이사장 평소에 부동산 문제에 강경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정말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로소득에 더 높은 과세를 하는 것도 원칙이 돼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진입에서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온라인에선 집 사지 말란 정부 정책 어떻게 믿나 내로남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발언을 했을 때 유 이사장이 어디 산다더라 소문은 많이 나왔는데 등기를 늦게 해서 좀 알려진 거고 또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면서요. 네, 민법을 보면요. 예. 법인 이사는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화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2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올해 1월에서야 등기를 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윤 이사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저희도 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입장이.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등교 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등교 수업 관련해서 논문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새학기부터 등교 수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여권에선 그 근거로 코로나19 학교 내 감염이 2.4%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논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논문이 지난해 10월 접수됐으면 그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10월이면 3개월 전인데 왜 그 전에 정책 결정에 반영을 안 했냐 이거죠? 네, 정 청장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동 청소년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0월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합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구 시기가 5월부터 7월 지난해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3차 대유행 상황이고 더 심각하잖아요.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방역당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등교 수업 여부는 지역사회 학교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확진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지난해 2학기 학생 교직원 감염자는 190명에서 4천여 명으로 늘어났죠. 네. 등교 수업을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학야락은 유비무환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 간다고 들뜬 아이들도 많은데 어른들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줘야겠죠. 지금까지 열학야락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 감염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윤아 기자입니다.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는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에 있던 고양이입니다. 최근 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습니다. 기도원에 머물던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 3마리 가운데 1마리로 방역당국이 고양이의 입양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고양이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이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족 중 증상자가 있을 때 반려동물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 검사를 포함한 방역 지침이 없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입니다. 400명 아래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집단 감염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개척교회에서는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바로 앞에 있던 어린이집 원생 100여 명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엄마와 아빠 손을 붙잡은 어린이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있는 건물 앞마당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자 교사 22명과 원생 115명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회 관계자이기도 한데 원장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원래 이민증 수행하긴 했는데 같이 등록을 하는가 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 구인돼 있으면 거기 어린이집까지도 문제고. 교인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교회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교회는
3층 건물의 2층에 있고 1층은 홈스쿨링 시설, 3층은 주거 공간입니다. 1층에서는 홈스쿨링 교육이 10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특징이 그 집에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서 숙식을 함께 합니다. 방역당국은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루어진 홈스쿨링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대화에서 첫 번째 지킬 덕목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평생 5만 명을 인터뷰한 레리 킹. 소통의 비결이 뭐였을까 궁금했는데 단연 경청을 꼽았군요. 레리 킹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크쇼의 전설을 쓰러지게 한 건 코로나19였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1985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25년 넘게 미국 CNN의 간판 토크쇼를 이끈 레리 킹. Good evening. My name is Larry King. 셔츠 위에 멜빵을 걸친 패션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87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레리 킹 측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CNN은 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은 물론 역대 미국 대통령들부터 연예인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킹은 5만 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I don't want to dwell on the Watergate thing. I was called a terrorist yesterday. Many people embraced me, including my enemy. 때로는 스튜디오 밖에서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Tonight we'll visit Ground Zero, a place of unspeakable horror and extraordinary heroes. 지난 2010년 25년의 토크쇼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My audience, thank you. 그는 인터뷰에 있어서는 최고였습니다. 짧고 직접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8번 결혼해 7명의 부인을 뒀고 소시적엔 도박에 빠져 파산했다가 재기했습니다. 전설의 사망 소식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세계인들이 애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누구보다 양계 농가가 시름이 깊지만 주부들도 달걀 사기가 겁납니다. 값도 껑충 뛰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제 수입산까지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달걀 한 판을 서둘러 집어드는 소비자들. 대형마트에서 한 사람당 한 판씩만 사도록 구매 제한을 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여전히 넘칩니다. 30구짜리 달걀로 가득 찼던 진열대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산란기, 즉 알을 낳는 닭이 1,000만 마리 넘게 살처분됐습니다. 달걀값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현재 30구짜리 계란 한 판은 6,610원. 1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1,300원 넘게 비쌉니다. 결국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60톤을 수입해 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7년 계란 파동 이후 4년 만입니다. 국내 검역 위생 조건을 만족시킨 계란부터 들여올 계획이지만 시장에선 배를 타고 온 수입산 달걀에 대해 거부감이 앞섭니다. 가격이 싸면은 약간 어떤 거를 구매하기 위한 좋은 아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기 있는 집에서 뭐 수입산 좀 힘든 어떻게 오는 거 거기서 어떻게 살지. 4년 전 계란 파동 때도 정부가 미국산 호주산 계란을 들여왔지만 판매량은 저조했습니다. 다만 물량을 늘리면 달걀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당시 10,000원에 육박했던 달걀값은 수입 물량이 풀리고 10개월 뒤에는 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달걀이 연일 치솟는 달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표심 잡느라 그렇겠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풀어준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덩달아 들썩입니다. 집값 잡는다던 여권 후보도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3,900세대가 살고 있는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7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3제곱미터가 24억 6,600만 원에 팔렸는데 이틀 만에 같은 층 매물이 1,5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손바뀜됐습니다. 그간 정부의 규제에 잠잠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5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매물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재건축이 자체가 서울시장 권한이잖아요. 그게 바뀌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고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건축 추진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효과가 들썩이고 있지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15살 중학생이 또래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소유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무리가 쓰러져 있는 또래를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한동안 발길질이 이어지더니 둔기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은 길 한복판에 쓰러져 더는 움직이지 않는 이 학생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계 중학생으로 알려진 15세 소년 유리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Ils l'ont cassé le bras, les doigts, l'épaule, les côtes, etc. 사건이 발생한 건 파리 남부의 한 쇼핑센터 근처.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폭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Regarding the brutality of the attack, the fact that we're quarantined, it's making people, they're restless. The curfew at 6 p.m., the attack happens at 6:30. So we see the video, there's no one in it. 파장이 커지자 제랄드 다르마넥 내무장관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인 공격이라며 용의자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던 피해 학생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검거가 늦어지자 피해 학생 가족들은 직접 목격자를 찾는다는 벽보를 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4,000km 넘는 거리를 오직 살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사람들, 경제도 치안도 파탄이 난 중미 지역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이들에게는 캐러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요. 이민자에 매정한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일말의 희망도 생겨났습니다. 8년을 거주하면 불법 체류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바이든표 이민법 때문입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봉쇄된 국경 앞,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한 아이 엄마는 그만 울고 맙니다. 최루탄을 쏘고 몽둥이를 든 과테말라 공경에 결국 막혀버린 겁니다. 온두라스 캐러반 9,000명 중 3분의 1은 되돌아갔고 나머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Honduras nada más tienen dos cosas, o migran o mueren. 이들은 왜 북으로 향할까? 살인율과 빈곤율이 높은 고향을 떠나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최장 4,000km. 코로나19로 삼엄해진 경비 탓에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멕시코를 통과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어지는 3,000km 이상의 트럼프 국경 장벽에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It just shows that he has no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of the laws. A murderer would come in, a rapist would come in, a very bad person would come in. 실제 연평균 65만 명에 달했던 미국 내 신규 이민자는 트럼프 집권 이후 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Invasion from Mexico, we have lawlessness. And so by giving amnesty to these illegal aliens, which you're rewarding them for breaking our laws.
공화당은 벌써부터 4년 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This kind of failed approach will invite another humanitarian crisis on our border and privilege powerful interests ahead of American workers. 실제 바이든 정책에 동의하느냐는 여론조사에 흑인들의 86%, 중남미 이민자들을 포함한 히스패닉의 72%가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경장벽 예산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There will not be another foot of wall constructed on my administration. 캐러밴들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Ya de que es el nuevo presidente, estamos esperando la respuesta, va. Todos los inmigrantes que estamos acá en Honduras, va. Realmente yo sí voy a luchar en el país. John Biden, pues, que nos dé la oportunidad, pues. 그렇다고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밀물로 들어서 미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논의가 진폭되면 그럼 바이든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불법 체류자라도 미국에 8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바이든표 이민법. 통합의 시작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입니다.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다른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과수원 농막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배용진 기자입니다. 과수원 농막 내부가 시커먼 그을음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철제 외장재도 높은 열에 변형돼 종이자처럼 구부러졌습니다. 경남 밀양시 과수원에 가설 건축물인 농막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조립식 패널과 컨테이너 등 5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과수원 주인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과 신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1명 등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거리가 약 500m 좀 떨어진 곳에서 화재가 난 걸 보고 신고를 하셨다고. SUV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IC 인근 도로 위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구토할 것 같다며 갓길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해경이 불빛을 비추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339톤급 대형 선망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선장 등 3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랑주의보는 그대로 발효 중에 있어요. 사고 원인이 기상 악화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기상. 해경은 실종자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상은 물론 해안가 수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수입니다. 한겨울의 때이른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3.9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1월 하순 중 가장 포근했는데요. 이렇게 모처럼 미세먼지 없이 화창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이곳 남산공원에는 이런 선물 같은 날씨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답답한 일상 속 때아닌 봄 날씨가 작은 위로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